네, 우리 설레는 마음으로 행정학 첫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합격으로 인도할 김덕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첫 시간인 만큼 반갑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박수를 쳐야 될지 말로 해야 될지 헷갈리는 상황. 첫 시간이라 아직 어색한 상황. 저하고도 어색하고 행정학하고는 더더욱 어색하고요. 시작 전에 조금 제가 여쭤봤는데 행정학 거의 다 처음이죠. 살면서 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이제 생소한 과목이에요. 근데 법 과목이 위주잖아요. 그래서 법은 정말 처음에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법률 용어가 낯설어서 또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라서 많이 법에서 어려워하시고 행정학은 그거보다는 용어가 좀 쉽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본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조직 생활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해 보셨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원리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는 법보다는 쉽게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 가면은 수험생들이 행정학을 더 어려워합니다. 법은 처음엔 용어가 어려워도 굉장히 논리 체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체계가 조금씩 잡히면서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딱 완성이 됩니다. 근데 행정학은 학문 자체가 잡탕입니다. 잡탕. 뭐 논리 체계가 그 전체적인 체계가 없습니다. 그냥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 위해 국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떨 때는 이제 사회 전체 공익을 위해 어떤 경우에는 규제하기도 하죠. 뭔가 행위를 금지시키기도 하고 등등등. 그것과 관련된 그냥 쉽게 말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국가를 운영하고 등등 그것과 관련된 모든 학문들을 다 끌어와서 정부 운영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행정학이에요. 그래서 행정학은 잡탕 학문이고 원래 그런 학문이고 딱히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점 논리 체계가 잡혀가는 반면에 행정학은 다 흩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 가면은 행정학 때문에 머리 아파 공부하기 싫어. 또 공부하기 싫으면 뭔가 또 미루게 되고 그러면 이게 다 시험 점수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학 특히 이제 객관식 행정학 강의한 지 10년째가 됐는데 이제 뭐 만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수많은 객관식 행정학 시험 그리고 수험생들 정말 다양한 수험생들을 보면서 이 중구난방인 행정학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접하고 또 어떻게 하면 뭐 행정학 내용 자체가 이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쉽게 풀 것인가 어마어마한 고민을 했고 그동안 제 강의와 교재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왔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사 시험도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행정사도 제가 이 행정사 시험에 철저하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또 연구를 거듭해서 강의와 교재를 드릴 건데 자 일단 이런 어려움이 있는 학문이긴 하다. 일단은 근데 거기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래 그렇다는 걸 아시면은 나만 체계가 안 잡히나? 나만 어렵나?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심리적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수험생이 불안한 것은 나만 안 되는 것 같을 때 다른 사람들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나? 그럴 때 이제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아시면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체계가 안 잡히니까 중구난방이니까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막상 한 이론, 한 문제, 한 출제 포인트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말들이 계속 바뀌어서 그래요. 이론이 다양하고 여기서 했던 말이랑 저기서 했던 말이랑 비슷한 주제 같은데 또 말이 달라지고. 근데 사실 이게 법보다는 우리 사회 현상에 더 잘 맞는 학문이긴 합니다. 뭐 인간 사는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행정사 자격증에 도전하시는데 분명히 행정사라는 자격증의 장점을 보고 도전을 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하지만 아닌데 나는 행정사 말고 이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누가 맞는 겁니까? 없죠. 그런 게 없죠. 이게 원래 좀 더 우리 인간 사는 세상에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막 말이 달라지니까 행정 공부하기 싫어. 왜 이래? 이럴 수 있지만 원래 그렇다. 우리 사는 세상은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에요.
내용은 중구난방이지만 객관식에서는 정답이 없는 걸 출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것만 출제를 하고 또 어거지로 정답을 정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수많은 행정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체계를 잡고 다 이해하고 다 연결시켜야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객관식은 딱 정답을 정할 수 있는 것만 출제를 하니까 그 한정된 범위에서 무엇이 출제되면서 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객관식 우리 오지선다에서 OX 판단하고 뭐 어디를 바꿔서 틀리게 되고 혹은 이제 5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문제 풀려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습득해 가시면 아주 수월하게 행정학도 재밌게 배우고 일단 뭐 불안하지가 않으니까 행정학도 재밌게 배우고 문제가 잘 풀리니까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 행정사 행정학 시험의 본질 뭐겠습니까? 이게 2차가 메인이기 때문에 1차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딱 커트라인을 넘겨주셔야 돼요. 물론 뭐 너무 60점 커트라인만 바라보고 하면 안 되겠지만 좀 더 이제 넉넉하게 뭐 65점, 70점 이상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살짝 삐끗하더라도 사람이 당연히 실수할 수 있죠. 그러더라도 60점 넘도록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험은 1차 시험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확실하게 60점을 넘는 그런 공부 전략이 필요합니다. 2차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1차야 뭐 실강에 오셔도 되겠지만 뭐 인강으로 듣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잘 집중해서 듣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딱 그 강의 잘 듣고 제가 하는 복습 잘하면은 문제가 잘 풀리는데 뭐 2차는 거의 뭐 실강 오셔가지고 쓰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2차에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적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렇다고 뭐 너무 아슬아슬해서도 안 되고 불안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최대한 공부의 가성비를 높인다. 그래서 남들보다 적게 공부하고 더 확실하게 60점을 넘는 전략 이게 필요한 거고 일단 행정학만큼은 제가 그걸 다 책임을 질 거예요. 다 짜드릴 겁니다. 제 객관식 행정학 쪽의 내공은 진짜 제가 뭐 다 보여주진 못하겠지만 뭐 온갖 시험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분석되어 있고 또 온갖 수험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이제 행정사 시험에 또 맞게끔 다시 재구성하는 것.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저도 요새 제 수명과 영혼을 깎아가지고 행정사 시험을 분석해서 교재를 만들고 여러분들 강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짜주는 전략과 그리고 제가 가르쳐주는 내용을 잘 습득하시면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더 가성비가 높은 공부, 문제가 잘 풀리는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야 저를 믿고 그대로 따라하고 그만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뭐 제 소개도 조금 하고 앞으로 이제 전략도 좀 짜주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수험생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건 다 없애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은 가장 빠르게 가는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행정하기 좀 어렵게 느껴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뭘 믿고 내가 널 따라가냐 싶은 그런 의구심도 들고 하지만 저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빠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제 소개 뭐 너무 길게는 못 드리고 뭐 내용이 중요하고 우리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그래도 첫 시간이니 인사 정도. 자, 일단 제가 제 강의 교재에 대해서 한마디로 소개해봐라 그러면은 합격을 만드는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뭐 어떤 강의 교재 강사님께서 합격을 추구하지 않겠냐마는 합격을 추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 강의 교재는 합격이 되게끔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행정학 과목이 있어서 행정학을 배우지만 궁극적으로 시험장 가서 이 오지선다 객관식 행정학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잘 풀리게끔 설계되어 있고 그게 여러분들 이거 빨리 외우세요가 아니라 대부분이 외워지게끔 이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거 이게 자동으로 반복돼서 자동으로 외워지게끔 강의 교재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입으로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좀 다른 강의들과 좀 차별화되는 또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포인트입니다. 뭐 저도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되겠지만 또 자만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험 적합성만큼은 제 입으로 그냥 최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되게끔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양력 그동안의 경력은 뭐 품질 보증서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뭐 행정학 내용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뭐 행정대학원 행정학 전공이고 행정고시 합격을 하면서 제가 뭐 행정고시 준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행정학과 관련해서 13년, 14년 가까이 이렇게 행정학 죽어라 공부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강의를 위해 죽어라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 쪽에서 주로 객관식 행정학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노력의 결과를 또 수험생들이 인정을 해줘가지고 합격생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나름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가 시간이 좀 생기고 강사는 이제 정말 여가 시간이 없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름 자리를 잡으니까 또 강의 교재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여가 시간이 좀 생기고 그걸 즐기면 되는데 제가 또 아직은 좀 또 파이팅 하고 싶고 뭐 새로운 도전 계속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와중에 또 제안을 받았죠. 행정사 강의 제안을 받고 저도 뭐 잘 모르는 분야였어요. 행정사 자격증이라는 세계는. 근데 이거는 뭐 행정사 자격증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자격증이구나.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긴 해요. 자기가 개척하기 나름인 자격증이 3개예요. 진짜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행정학을 가르치니까 행정사가 필요한 업무들을 금방 좀 파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아요. 정말. 왜냐면 저조차도 행정학을 가르치는 저조차도 이건 내가 못하겠는데? 좀 누구한테 맡기고 싶은데? 혹은 시간이 없으니까 맡기고 싶은데? 그래서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다거나 정부와 관련해서 뭐 저도 이제 세무와 관련된 부분은 회계사한테 맡기는 것처럼 제가 못하거나 시간이 없는 부분을 맡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 자격증 뜨겠는데 저도 이제 미리 좀 제가 행정사 딱 꽉 잡아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한테도 새로운 도전이고 여러분들한테도 새로운 도전이고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합격 똑같고 같이 이제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동안에 10년 동안의 모든 노하우 다 여러분들에 쏟아 부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빠르게 합격하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행정학 강의 교재 수험 적합성을 극대화시켰다. 저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시험 공부를 한다.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 무조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돼라는 걸 알아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당연히 하루에 5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6시간 공부하는 게 합격 확률이 높아지고 6시간보다 7시간 높아지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잘 몰라서 행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헤매다가 행정학 이거 행정학 아니고 헬정학이야 막 이러면서 하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저는 그냥 무조건 제 시험 공부든 여러분들 시험이든지 간에 뭐 제가 시험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무조건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제 소신이기 때문에 일단 이럴 일이 없게끔 만들어 드릴 것인데 그러려면은 철저하게 이 자기가 보는 시험에 맞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다시 강조를 드릴 겁니다. 우리 시험 공부의 철칙입니다. 시험 공부는 공부랑 좀 다릅니다. 공부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궁금한 거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시험 공부는 무조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자기가 볼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행정사 합격에 최적화되는 방식으로 가르쳐 드릴 것이고 그러면 양해칠 일도 없습니다. 고생도 덜하죠. 그다음에 그 수많은 행정학 체계가 없는 방대한 행정학에 세매는 게 아니라 딱 우리 시험에 이거 나와. 그것도 문제 풀려면 이거 필요해. 그다음에 합격 점수 90점, 100점 아니야. 그래. 뭐 확실하게 60점 넘으려면 이게 필요해. 그걸 이제 철저하게 집중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고 컴팩트하게 공부하고 합격하게 만들어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학에 대해서
일단 이론과 씨름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고 지겨워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미 살면서 알고 있는 것들, 겪어본 것들이 많다. 근데 행정학 이론, 행정학 용어로 다시 배울 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건 제가 수험 생활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을 몰랐을 때 굉장히 행정하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행정학 강의를 하고 있지만 행정고시 저도 처음으로 행정학을 배울 때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학문인가. 그리고 처음뿐만 아니라 1년 이상 공부를 했어도 뭐 하자는 학문인가.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저도 계기가 있었어요. 의외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구나. 연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렵고 지겹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다 연결시켜서 내용들을 쉽고 나름 재미도 있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제가 엄청 웃긴 개그 캐릭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수험 적합성, 수험 적합성 극대화에 맞춰져 있더라. 그래서 강의도 교재도 저절로 시험 문제 이게 나와. 문제 풀려면 이게 필요해. 저절로 반복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시험에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특히 이제 행정사 시험이 또 다른 객관식 시험과 달리 좀 더 많이 내는 출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에 따라서 출제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동으로 반복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좀 이따가 또 하나하나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분석을 해보면서 합격 전략을 짧게 또 핵심만 잡을 건데 우리 시험이 그래도 12회치가 쌓였습니다. 나름 기출문제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나올지 방향을 못 잡는 시험은 아닙니다. 공부하기는 점점 편해지고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를 알아야 시험 공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공부는 마음대로 되지만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 시험 문제 모르고 공부하면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이상한 거 공부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기출문제가 쌓여서 기출문제로 시험 문제를 파악할 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방향 잡고 대비하기는 편해진 시험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합격은 공부는 편해졌지만 또 합격은 또 다른 얘기긴 하죠. 그래서 정말 바짝 집중하셔가지고 합격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크게 행정학 배우는 내용들을 7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이거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다시 기본서 앞부분에도 다 정리를 해놨고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려놨어요. 7가지 파트가 요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행정학 총론이 다른 부분에 비해 2배가 나오고요. 또 행정학 총론은 행정학을 배우기 위한 기본 베이스예요. 행정학 총론을 모르면 다른 걸 아예 못 배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걸 바탕으로 다른 걸 이해를 하는 거니까 더더욱 여러분들이 처음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아무리 객관식이어도 잘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부분을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 문제 풀려면은 그 시험 문제로 뭐가 나오는지 파악하고 그거 여기 바꿔내더라 그거 암기하면 다 풀려요. 또 60점 이상은 그것만 해도 잘 풀려요. 근데 그래도 행정학 총론을 잘 이해해 두신 분들은 그 암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또 공짜들이 많아집니다. 이해를 하니까 이거 공짜네. 그리고 정말 외워야 될 것들만 따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배울 지금 이제 파트 1번부터 쭉 돌아가는데 마지막에 배울 6번, 7번이 양이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 비중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처음에는 좀 진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처음이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쪽은 행정 활류는 거의 공짜고요. 지방자치로는 조금 암기가 필요하긴 한데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를 배울 것 같죠. 암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양에 비해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무이론, 인사이론. 여기도 이쪽보다는 양이 좀 더 많기는 해요. 또 이론들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색깔 진하게 한 부분 여러분들 좀 신경을 써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론, 조직이론. 공무원 시험은 정책이론이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행정사는 다 골고루 나옵니다. 또 참 공무원 시험만 행정학 총론이 별로 안 나와요. 중요도에 비해 별로 안 나오고 다른 모든 객관 시험들은 원래부터 행정학 총론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이론 굉장히 어려운데 또 양도 많은데 행정사에서는 가성비가 좀 떨어지고요. 조직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얀색 좀 가장 가성비가 떨어져서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 그래도 이제 할 건 해야 돼요.
제가 강약 조절은 철저하게 다 해드릴 겁니다. 시험에 많이 나올수록 철저하게 강조를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7가지를 배워볼 건데 이름에 일단 한번 익숙해져 봅시다. 이름에. 지금 이제 전략을 짜니까 주로 출제 비중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걸 이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행정학 총론, 행정학 배우기 위한 모든 것들 전반적인 베이스를 배우나 보다. 정책이론. 우리가 뭐 행정 안 배웠어도 정책이 뭔지는 알고 있죠. 행정사 자격증 몇 명을 뽑는다. 이런 것도 다 정책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정책도 있고 어떤 경우 국민을 규제하는, 금지하는 정책들도 있고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정책이라는 것을 뭐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적으로 달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려면은 따로따로 놀지 않도록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조직 내에서 사람을 뽑고 뭐 가르치고 관리가 필요하겠죠. 인사. 일단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재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운영할 때도 조직, 인사, 재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정부 운영도 마찬가지로 조직, 인사, 재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 범위에 조직, 인사, 재무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결국 행정학은 정책을 만들고 실제 대상에게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직, 인사, 재무를 잘 운영한다. 이제 행정 환류는 아주 쉽고 조금만 배워도 아주 가성비가 높은데 이건 그냥 공짜예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환류시킨다. 그러니까 종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정을 더 잘하게 만들까?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다 배우다 보면 공짜가 됩니다. 좀 뜬구름 잡는 얘기긴 해요. 근데 당연한 내용이라 그래요. 또 이론 몇 가지만 잘 챙겨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로는 거의 뭐 별개의 학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우리 강의가 진행되는 여기 뭐 서울특별시라는 지방정부, 그리고 관악구라는 지방정부, 그다음에 인강 듣는 분들은 자기 지역에 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의 정부만의 특유의 제도들이 있죠. 그 부분을 마지막에 거의 뭐 별개의 과목처럼 배우는데 그래도 이제 총론과 연결되는 부분들은 있고 나머지는 좀 별개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간단하게 소개도 드렸는데 이런 체계를 크게 잡는 거는 우리 기초 인문 특강을 제가 미리 좀 올려놨어요. 3강짜리로.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뭐 행정학 할만하겠네, 따라갈 수 있겠네. 그러면은 기초 인문 생략. 근데 선생님 행정학이랑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이제 조금 더 체계를 잘 잡고 조금 더 익숙해지고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기초 인문 딱 3시간만 투자하셔가지고 주말에 뭐 배속 돌려가지고 3시간 한번 듣고 오면은 좀 더 수월하실 거고요. 자, 아무튼 간단히 또 내용도 봤고요. 근데 중요한 걸로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 이제 합격 전략이죠. 자, 올해 행정사 시험을 보아하니 그동안 기출문제가 255문제가 쌓여 있는데 여기서 이 기출문제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바로 풀리는 문제가 올해 11문제. 11문제에 44.5치가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커트라인에는 아직 좀 모자라네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가지고는 아직은 조금 합격하기가 힘들고 근데 대신에 우리 기출문제, 시험 문제를 모르면 공부가 불가능하니까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4.5치는 앞으로도 그냥 여러분들이 눈 감고 기계적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는 거고 이건 뻔히 어디서 나온지 알고 있으니까 모두가 대비 가능한 거예요. 이런 데선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우리의 기본 점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모자라니까 15문제 60점 내년 시험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여있는 수많은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에서 좀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무원 시험이 객관식 문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체계가 잘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식 행정학이 도입된 다른 시험들이 점점 공무원 시험을 닮아갑니다. 점점 가장 뭐 본보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행정사도 뭐 올해도 그동안 행정사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다른 공무원 등등 객관식 행정학에서 많이 나오던 거 올해 처음 출제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이렇게 인원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좀 걸러내야 되죠. 그러기 위해 조금 더 이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이제 닮아가는데 그렇다고 제가 공무원 가르치는 기출문제집이 1600문제인데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200몇 문제 보려다가 1600문제 어느 세월에 다 보나. 또 이걸 다 본다라고 해서 또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시간이 부족한데 대충 쓱 본다고 문제 풀린 게 아니에요. 뭐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문제가 풀리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따라와야 돼요. 또 이걸 다 하면은 너무 과해.
84.5치나 나왔습니다. 너무 과해요. 그래서 일단 올해 시험 문제 25문제가 추가가 됐고 올해 그리고 자 그동안에 중요한 각종 객관식 시험에서 무지막지하게 출제됐는데 아직은 행정사에 안 나옴. 그리고 행정사도 역사가 짧아서 그럴 뿐이지 점점점 그런 시험들을 닮아갈 겁니다. 여태까지 다른 시험들이 계속 그래 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다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나올 차례다. 이런 거 제가 엄선해서 드릴 거예요. 자, 그림을 얘를 한가운데 그리지 않고 왼쪽에 치우치게 해놨잖아요. 당연히 집중해야 될 부분은 여기 280문제. 280문제에 요건 이제 무조건 맞춘다. 이건 눈 감고도 맞추게 만든다. 그리고 강의에서 자동으로 맞추게 되게끔 만들어 드릴 것이고 여기서 제가 몇 가지를 드릴 겁니다. 그 한정적인 제가 주는 것들만 딱 챙기시면은 자 뭐 넘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아슬아슬하다가 아니라 60점 그냥 확실하게 넘을 거예요. 확실하게. 뭐 70점, 80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점수대가 크게 부담이 안 돼요. 근데 뭐 행정학 자체에 대한 공부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순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점수고 여러분들이 사실 기본 강의랑 복습만 제대로 해도 바로 시험 치면 이거 넘거든요. 7점, 8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까먹으니까 그 다음 커리큘럼이 있을 뿐이지 사실 기본 강의 잘 듣고 복습하고 시험 치면 바로 넘는 점수입니다. 근데 방향을 잘못 설정한 순간 행정학은 체계도 없고 중구난방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이제 산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산으로.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문제가 안 풀려. 그건 시험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문제가 풀리는 공부를 한다. 이 이야기만 오늘 한 과장에서 한 20번 드릴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몇 가지 기출문제를 또 올해 거 기준으로 한번 볼 건데 실제 문제를 보면은 이게 딱 감이 옵니다. 자, 어떤 시험이든 시험 공부의 원칙은 철저하게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부가 산으로 가지가 않아요.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학은 특히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그냥 하다 보면은 그래도 그 방향을 잃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행정학은 까딱하면 방향을 잃어요. 왜냐하면 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양이 많고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객관식 행정학은 절대 그렇지 않다. 객관식 행정학은 정답을 정할 수 있는 것만 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행정사도 이미 충분히 무엇이 얼마나 많이 나오며 무엇은 어쩌다가 나올 수 있으며 무엇은 아예 안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시험이에요. 그리고 뭐 다들 주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딱 공부해야 될 양을 정해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강약 조절 다 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서술형으로 쓰는 문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례를 주고 이 사례에서 옳은 이론을 적용해서 설명해 보시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 각종 궁금증들이 생겨요. 궁금증 중에서 뭐 궁금하면 당연히 저한테 다 질문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일단 우리 시험과 관련이 있냐 없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 궁금하면 당연히 질문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쓰지는 말 것. 자, 그래서 출제 가능성에 따라 철저하게 강약 조절한다. 여러분들도 다 될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못하니까 제가 다 도와드릴 것이고 제가 하라는 대로 공부하시면은 알아서 이거 열심히 공부해야 돼. 거기에 딱 집중하고 점수를 딱 넘을 겁니다. 그다음에 역시도 아무거나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거.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만큼 점수는 무조건 안 오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범위를 넓힌다라고 해서 우리 하루 24시간이 막 48시간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자, 이거는 자명한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자, 우리 올해 시험 문제를 보면서 또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시험 문제를 보는 게 최고예요. 내용은 아직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걸 배워요. 행정학에서 무슨 외부 효과다 이런 걸 배워요. 근데 뭐 긍정적 외부 효과도 있고 부정적 외부 효과도 있다는 걸 배웁니다. 뭐 내용은 생략할 겁니다. 근데 이게 외부 효과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게 사실은 밑도 끝도 없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항상
뭐 개념 물어보고요. 개념. 그다음에 이 외부 효과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을 해야 돼요. 뭐 그런 게 행정학이죠.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대응한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도 있고 부정적도 있는데 어떤 거는 과소하게 공급이 돼요. 어떤 거는 과다하게 공급이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 두 개 바꾸면 땡 이런 문제를 냅니다. 지금 외부 효과가 뭔지 아예 모르는데 과소 과다만 알아도 문제가 풀리네? 그러면 좀 행정에 대한 우리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네. 내용은 처음 보지만 뭐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래서 뭐 이런 게 이미 이전 기출문제, 그것도 수많은 객관식 행정학 기출문제가 아니라 행정사 기출문제에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었고, 긍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과소 공급된다고 했잖아요. 뭐 기출문제 보다 보면은 과소 공급되는데 과잉이라고 했네. 올해도 그냥 과잉 땡 하면 되는 거였고.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되는 게 이런 거라고 그랬죠. 이걸 다 제가 올해 시험 전에 뭐 무조건 적중 예상 문제라고 해서 무적 예상 문제 뭐 40문제밖에 안 드렸거든요. 뭐 몇 시간짜리 특강밖에 안 했던 거. 근데 거기에도 이런 건 다 들어갑니다. 아주 몇 문제 안 되지만 이렇게 계속 행정사 시험에 나오니까 과소 공급되는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가진 재화는 어찌고저찌고 과다 공급되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가진 재화는 어찌고저찌고 다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대응 방식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실패 현상이거든요.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시험이 항상 객관식이기 때문에 뻔하게 출제가 됩니다. 뻔하게. 일단 정부 실패냐? 네, 죄송합니다. 이게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시장 실패냐, 정부 실패냐 구분하는 문제가 계속 나와요. 계속. 그 다음에 이게 다 시장 실패 개념이에요. 이것도 시장 실패 개념이고 시장 실패 개념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다음에 정부 실패 개념 문제가 계속 나와요. 대응하는 거 이런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맨날 나오는 것들은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 실패 현상으로서 5가지 시험에 나오더라. 개념 어떻고 문제점 어떻더라. 정부 대응 어떻더라. 그다음에 외부 효과는 긍정 부정 나눠서도 시험에 나오더라. 과소 공급인지 과다 공급인지 나오더라. 시험에 나오는 걸 싹 정리해가지고 뭐 외부 효과 관련해서 이 외에도 몇 시간을 배울 수가 있어요. 배울 게 뭐 수두룩합니다. 근데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딱 문제 해결 필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올해 문제에서 행정 이념 문제를 냈는데 이건 행정사 시험에 아주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행정 이론별로 주관 행정 이념. 이거는 뭐 다른 객관식 시험에도 나오긴 하지만 행정사 시험이 특히 좋아하는 주제예요. 특히 효과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효과성은 행정사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효과성은 이론 매칭이거든요. 발전행정론이라는 이론에서 강조했더라. 발전행정론. 근데 이게 다른 시험에서는 별로 안 나오는 주제예요. 이 매칭 문제도 별로 안 나오고 특히 발전행정론 자체가 시험에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 행정사는 죽어라래요. 죽어라. 이제 행정사 시험에 계속 이제 과거 문제입니다. 이 문제 외에도 많아요. 뭐 발전행정적 사고, 효과성 이렇게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거는 워낙 똑같은 게 계속 나와서 자 이제 뭐 모의고사로도 효과성은 1960년대 발전행정론적 사고가 지배적일 때 강조되던 행정가치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입니다. 목표 달성도. 또 효과성하고 효율성 혹은 능률성, 효율성, 능률성은 같은 거고요. 효율성과 효과성은 엄밀히는 달라요. 근데 이제 다른 이론에서는 대충 섞어 쓰는데 행정가치, 행정이념 문제에서는 명확히 구분을 시킵니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연습을 할 것이고 아무튼 목표 달성도. 근데 이제 내용을 모르니까 좀 흥미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내용 설명 조금만 해볼게요. 1960년대 발전행정론? 우리나라 60년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전행정론은 꼭 우리나라에서만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1960년대, 70년대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성장을 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가족계획사업, 뭐 고속도로 깔아 등등 경부고속도로 깔고 정부 주도적인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게 8전 행정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랬고 일단 여러 가지 때려 박으면 효과가 나와야죠. 경제 성장해야죠. 그래서 효과성을 무지막지하게 강조했던 이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나름 성공한 케이스죠. 전 세계의 발전 행정을 연구한 학자들은 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연구합니다. 성공한 케이스니까. 물론 부작용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 이제 그 시험에 잘 나온 주제 하나 끝나버린 겁니다. 물론 나중에 또 정리를 할 것이고 이렇게 행정사는 이론별 매칭을 잘 낸다. 근데 이걸 뭐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론을 이해하면은 대부분은 공짜가 돼요. 근데 정리해가지고 특히 이런 거 잘 나오더라. 그다음에 요게 또 잘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 잘 나오더라.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공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정도를 더 볼게요. 뭐든 3세판, 3개 정도를 보면은 좀 더 딱 각인이 되니까. 자, 이제 올해 문제입니다. 주민소송 제도라는 것을 올해 시험에서 옳은 걸 골라보시오. 나머지는 다른 제도거나 아니면 없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4번 주민이 감사 청구한 일정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더라. 이게 마지막 파트에서 배우는 지방자치론에 나오는 제도입니다. 이름도 주민소송인 거 보니까 그 지역 주민이 뭔가 소송을 거나 봐요. 내용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돈과 관련된 내용에서 위법한 걸 발견하면은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요. 손해배상해라. 누구나 제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세금 내잖아요. 저는 지금 수입이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 뭐라도 사 먹으면은 부가가치세를 10% 내죠. 물론 이제 그 10%를 온전히 다 내는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모두 다 세금 내고 있고 세금을 1원이라도 내는 사람들은 다 이런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 자기 지역의 지방정부 운영에 관련된 거니까. 재무회계, 돈과 관련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가 주민소송. 근데 이게 요건이 하나가 있어요. 감사 청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감사 청구 제도는 말 그대로 감사해 주세요. 이건 뭐 굉장히 광범위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돈과 관련해서도 위법한데 감사해 주세요. 청구를 해요. 근데 그 청구 결과 해결이 안 됐어. 불만이 있어.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능한데 감사 청구를 먼저 하고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주민소송에서 배우고 그다음에 행정사 시험에는 뭐 2년 전인데 주민의 권리 하면서 5번에 공금 지출, 돈 쓰는 거죠. 에 관한 사항에 위법에 대해서 감사 청구한 자로서 감사 청구한 주민은 어쩌고저쩌고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더라. 뭐 이미 다 언급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민 참여제도 우리나라 지방에서 주민 참여제도들이 6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인 참여. 6개 중에서 다른 시험은 주민소송이 가장 안 나옵니다. 다른 시험은. 근데 이제 행정사는 주민소송을 나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 제가 다 차이점을 알기 때문에 행정사에 맞춰서 역시 또 뭐 얼마 안 되는 40번, 마지막 문제, 40문제짜리로 당연히 넣어줬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업무와 관련해서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계획을 위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더라. 행정사 시험이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뭐 40문제밖에 안 줬지만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만큼 예측은 가능해졌더라. 예측은 가능해졌더라. 또 이런 부분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울 때도 이렇게 주민소송 누구나 가능하지만 감사 청구 먼저 해야 되네.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싹 배우게 돼 있고 뭐 대상은 돈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것들 깔끔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행정에서 배우는 내용, 뭐 살짝 그 내용도 접해보면서 우리 시험 문제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구나. 내용이야 산더미요. 하지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구나. 충분히 내가 강의 잘 듣고 복습 잘하면은 이 정도 문제는 다 풀겠는데 이런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저도 그렇게 만들 것이고 근데 이제 저의 역할이 또 있죠. 이게 너무 개념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 이런 걸 주면서 바로 외우세요. 이제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해시켜주는 건 제 몫이죠. 이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은 그래 이해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공무원에서 많이 보는 그런 과목들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중구난방이니까 제가 깔끔하게 뭐 강의 PPT 교재로 정리시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빨주노트 파란보가 외워지게끔, 뭐 공무원 시험 과목들 외워지게끔, 그리고 깔끔하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건 이제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역할도 있겠죠. 뭐겠습니까? 복습이죠, 복습. 복습. 자, 많은 행정사 수험생분들이 뭐 직장과 병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 일도 있고 등등, 참 온전히 공부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행정사 자격증에만 올인하시는 분들은 정말 유리한 위치에 있겠지만 대부분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복습 방법을 각 강의별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정해드릴 거예요.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복습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 그 기억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우리가 강의 듣고 10분 지나면, 그러니까 쉬는 시간 10분 정도 지나면은 한 3분의 1을 까먹어요.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하루 지나면 3분의 2를 까먹습니다. 그럼 뭐더러 공부하느냐? 자, 강의 잘 듣고 복습을 한 번 하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고요.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한 번 더 하면 더 많이 남고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강의만 들었을 때가 빨간 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진짜 여러분들 사정에 맞춰가지고 딱 최소한대로 복습량을 정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 그거라도 안 했다. 그럼 빨간 선이 되는 겁니다. 강의 듣고 복습 안 하면 거의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래도 최소한 노란색만큼은 되게끔, 뭐 가능하면 이제 파란 선만큼은 되게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행정만 놓고 공부하면은, 강의 듣고 복습하면은 바로 60점, 70점 넘는다라고 그랬죠. 근데 다른 과목 해야 되고 까먹다 보니까 그때 이제 다음 커리큘럼으로 또 재생시키고, 모의고사로 내가 까먹은 것도 찾아내가지고 또 재생시키고, 이러면서 점점 그냥 시험장 가서도 안 까먹고 딱 60점, 70점 모든 과목에서 넘게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뭐 계획을 짜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뭐 그냥 이론일 뿐이고, 이제 이런 원리들을 담아서 뭐 에빙하우스는 그래도 4번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뭐 우리 다 지킬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강의 들었으면은 한번 당일에, 자, 저녁 강의니까 제가 당일 복습 뭐 많이 하라고 할 수가 없겠죠. 당일 복습으로 딱 이걸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출 OX입니다. 자, 우리 기본서 한번 펼쳐봅시다. 아무데나 펼쳐봅시다. 아니면은 뭐 13페이지, 첫 페이지 펼쳐도 되겠고요. 13페이지를 보니까 개념도 정리되어 있지만 날개 단의 오른쪽에 기출 1, 2013년 행정사. 그다음 제일 밑에 기출 2, 2020년도 행정사. 이런 기출 OX들이 들어가 있죠. 자, 기본서를 나는 시간이 많아, 다 정독하면서 같이 볼래, 그러면 참 좋겠지만, 우리 한정된 시간 동안에 가장 가성비를 높이는 방식은 기출 OX부터 보는 거예요. 자,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OX가 거의 다 보일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 기출 OX 판단이 바로 되면 일단 넘어가세요. 근데 OX 판단이 안 되는 거, 그것만 본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다른 것도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있는 분들은 더 봐도 돼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은 딱 OX가 아리송한 것만 본문을 보고요. 최대한 찾기 쉽게 제가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본문에 최대한 그 근처에 있긴 한데, 뭐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면은 조금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출 1은 중간에 있는 표 오른쪽 편에 정부 조직만 해당, 그 옆에 달려있고, 그 다음에 기출 2는 제일 밑에 달려있네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 근처에 놨습니다. 그래서 OX가 판단 안 되는 것들만 본문을 참고를 한다. 그렇죠? 자, 요거는 꼭 당일 해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뭐 10시, 제가 뭐 행정하기 워낙 할 게 많기 때문에 10시를 항상 지킨다는 약속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뭐 10시 뭐 너무 늦게 뭐 10시 20분, 30분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10시 한 10분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고, 아무튼 집에 가셔가지고 이거 1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1시간 이내로. 진도 범위에서 기출 OX 보고 판단됐으면 넘어가. 시간 없어. 넘어가. 그 다음에 판단 안 되는 것만 본문 확인해.
그러면 이제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1시간 이내로 가능해요. 그리고 다음 날에 뭐 이건 다음 날에 하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뭐 우리 강의가 실강 듣는 분들은 일주일 단위로 진행되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근데 이제 뭐 좀 강의를 나중에 듣는 인강생분들, 좀 이제 몰아서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날에, 또 실강생이어도 다음 날이 그래도 제일 좋습니다. 한 번에 정리하기를 봅니다. 자, 이것도 한번 기본서를 보죠. 15페이지 가볼까요? 15페이지. 15페이지 제일 밑에는 표 중에 한 번에 정리하기 달려있는 표가 있죠. 한 번에 정리하기로 정리된 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시험에 중요할수록 여러 번 반복되게끔 만들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본문에도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아까 13페이지에서는 본문에 자세한 설명이 없었는데 그냥 표로 정리 났었는데 15페이지 내용은 본문에도 설명이 길고 그냥 표로만 정리된 게 아니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한 번에 정리하기로 또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 번 보라고. 이해가 안 되면 본문을 보고 또 한 번에 정리하기로 딱 깔끔하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한 번에 정리하기 표들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과 경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시험에 나오나 보다. 그리고 유사점 첫 번째 줄에 있잖아요. 왜 유사점이 따로 있느냐? 유사점이냐 차이점이냐를 구분시키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줄부터는 경영과 행정의 차이점이잖아요. 차이점은 두 개를 바꾸면 땡이 나와요. 바꾸면 땡. 그러니까 각각 뭘 바꿔서 땡으로 내는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물론 모든 워딩을 다 정리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요 정도 챙겨두면 웬만한 시험 문제는 다 풀린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 같은 의미, 좀 응용하는 의미들은 금방금방 이해를 바탕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다음 날에는 본문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정리하기를 먼저 읽고, 거기서 또 역시 이런 게 있었나, 아리송한 것만 본문을 보는 겁니다. 아리송한 것만. 됐죠? 물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더 봐도 됩니다. 시간이 없을 때 이거라도, 이게 이제 최소 복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한 번에 정리하기, 이걸 위주로 보면 1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3시간 분량에 대해서 적어도 요 정도는 최소 복습이에요.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자, 이렇게 복습 방법을 정해 드리고, 그리고 나름 뭐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또 누적 복습을 제가 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런 내용들을 들어가 볼 겁니다. 근데 이제 기초 체계가 파트 1부터 파트 7까지 이렇게 잡혀 있고, 아까 뭐 동그라미로 봤으니까 여기는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이런 파트, 큰 파트 7가지를 우리가 정복해 나갈 것이고, 우선순위는 당연히 행정학 총론이 제일 높다. 그리고 가성비 마지막 2개 엄청 높다.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우면서 꽤 나오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성비가 좀 떨어지나 뭐 안 할 수는 없는 강약 조절 잘해야 되겠죠. 그것도 이제 앞부분일수록 좀 이해가 많이 필요합니다. 뒷부분은 그냥 외우면 되는 것들도 많고, 어쨌든 강약 조절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궁금하면은 또 오늘 2강, 3강 들어보니까 좀 잘 안 들어오면은 기초 입문 강의를 듣고 온다. 됐죠? 자,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끼리는 그냥 1강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OT,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1강. 그래서 오늘 이제 1강, 2강 진도를 나갈 겁니다. 인강 듣는 분들은 이게 번호가 OT부터 1, 2, 3 매겨질 수도 있는데, 일단 OT는 OT. 그다음부터 다음 시간부터 1강. 자, 어쨌든 이제 행정학 총로 배워볼 건데, 오늘 이게 기초는 잡을 거고요. 첫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행정 이론의 이해에서 이 기초와 관련된 이론만 조금 볼 거예요. 우리 진도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 진도표는 챕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진도표 오늘 행정학 기초만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행정 이론의 이해로 되어 있을 텐데,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3강부터 행정 이론의 이해 본격적으로 나가는데, 또 기초와 관련된 이론들 이제 오늘 한번 맛보기를 하는 거죠. 진도표는 뭐 정확하게 이제 다 여기 표로 넣을 수는 없고, 이제 챕터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습은 기본 강의는 예습은 안 해도 됩니다. 뭐 예습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습해도. 그래서 최대한 강의를 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복습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커리큘럼부터는 어느 정도 아니까 제가 예습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건데, 기본 강의는 뭐
궁금해서 보는 건 제가 말릴 수 없죠. 너무 좋지. 근데 시간이 없으면은 굳이 예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혼자 봐서는 이게 공부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씩 정복을 해나가 볼 건데, 일단 다음 시간 배우기에 최소한의 지식 한 2, 3분만 좀 정리를 할게요. 뭐 기초는 기초 개념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이 행정학 이론은 정말 중구난방이라고 그랬죠. 큰 흐름을 따라가는 이론들도 있고요. 갑자기 그냥 나는 반댈세, 나는 생각이 달라, 이런 이론들이 막 등장하고요. 그래서 뭐 이걸 다 아우르는, 전체를 꿰뚫는 그런 이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배울 때는 큰 흐름을 잘 잡으시고, 이게 시대적 배경, 행정학의 역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론들이구나. 그런데 다들 그냥 말이 달라. 나는 이게 중요해, 나는 이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있구나. 그래서 각각 큰 흐름 잡고 몇 가지 가지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환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다음 시간에 잘 들어옵니다. 행정 환경이라는 것은 정부를 둘러싼 환경이에요. 우리도 정부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국민들 환경이고요. 국민들이 뭘 요구를 하는가, 원하는가. 그 다음에 국민들 중에서 민간 기업들 혹은 시장의 행위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민간 기업 뭐 돈 벌어야죠. 그런 집단도 있고, 정부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이익 추구하는 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요구도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또 개별 이익만 고려하다 보면은 사회 전체, 이제 공익이라고 많이 부를 텐데, 뭐 공익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지만 어쨌든 사회 전체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침해될 수 있겠죠. 전체적인 관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에 개인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정학에서는 시민사회, 시민 이렇게 부를 건데요. 그분들은 자기 이익이 아니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봉사할 거야. 이런 분들도 환경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를 해야 정보의 역할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론을 배우는 이유도, 환경에 대해 파악하는 이유도 다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행정이 국민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뭐 이해하기 위해 이런 다양한 상호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념, 아까 발전행정론 이런 이론은 효과성을 추구한다, 무조건 목표를 달성해야 돼, 이런 이념들. 근데 효과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념들이 있고, 공익도 이념이죠. 이념은 별게 아니라 가치. 여러분들도 다 가치관이 다르듯이 정부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행정 가치, 행정 이념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어떤 이념을 중심으로 추구를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행정의 역할은 크게 공공 서비스 제공, 정부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죠. 뭐 복지 정책을 한다.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뭐 약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겠다, 이런 혜택을 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규제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지나친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영업인원 제한, 이런 금지. 국민들에게 왜 금지시키지? 국민들의 자유를 왜 침해하지? 더 큰 공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행정학에서 배우는 큰 체계구나. 여기까지 OT에서 잡아보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저와 함께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합격의 길로 행정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